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쫓아내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던 미국. 그 자신만만함은 고작 한 장의 통보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한화오션의 미 해군 사업 철수 선언이었죠. 그동안 한국 조선업을 그저 하청 파트너쯤으로 치부하던 미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도 연속 수주 기록도 있으면 좋은 옵션이라 비웃었죠.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화의 철수 한마디에 태평양 함대 주력 항공모함 12대가 그대로 멈춰선 것입니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미국 정부는 뒤늦게 대체 국가를 찾았지만 모두 불가능 통보를 보내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강대국 미 해군의 숨통을 끄는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가 철수하면 칠함대의 절반 이상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새벽 3시 17분 국방부 군수사령부 상황실에 설치된 붉은 직통 전화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저는 클레어 모건이에요. 미 해군 군수사령부 부국장으로서 23년째 해군 보급 체계를 책임지고 있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제임스 리처드슨 제독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운 통화음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독님, 침착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상황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된 인기척도 없었어요. 한화오션이 철수 통보를 했습니다. 공식 서한이요. 제독의 말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화가 왜 갑자기 백악관에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잖습니까?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요. 한화 측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현황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죠. 현재 정비 대기 중인 함정이 18척, 그중 12척이 한화오션 담당이었습니다. 제독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독님, 대체 업체를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제독은 쓴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거든요. 클레어 부국장, 미국의 군함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조선소가 몇 개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난 30년간 미국 조선 산업은 서서히 죽어갔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도 한화가 인수하지 않았으면 문 닫을 뻔했잖습니까? 1억 달러를 들여 되살린 곳이에요? 제독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함정 정비가 마비됩니다. 원리 쉬라함은 엔진 교체를 앞두고 있고 6호함은 선체 수리가 절반밖에 안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깜깜했죠. 펜타곤 건물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백악관은 뭐라고 합니까? 90일 내에 대체 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90일이라니요? 한화가 2년 동안 쌓아온 정비 시스템과 인력을 90일 만에 대체한다고요? 제독님, 일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클레어 부국장, 시간이 없습니다. 한화 측은 이미 엔지니어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황실 벽에 걸린 태평양 함대 배치도를 올려다봤습니다. 파란색 핀으로 표시된 함정들이 빼곡했죠. 그중 절반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정비가 필요한 함정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업체들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어요. 미 해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세계 최강 해군이 왜 한국 조선소에 의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한화오션이 작년 8월 원리 쉬라함 정비를 시작한 이후 정비 기간이 40%나 단축됐죠. 비용도 30% 절감됐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정비창 감독관 마이클 해리스였습니다. 클레어 부국장님, 큰일입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납고의 노세일 태그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세일 태그라니요. 출항 금지 표시였죠. 정비가 끝나지 않아 바다에 나갈 수 없는 함정에 붙이는 빨간 태그예요. 몇 척이나 됩니까? 12척입니다. 모두 한화 담당 함정들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척이면 태평양 함대 전력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디 있습니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떠난다고 하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력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마이클, 일단 현장을 유지해 주세요. 제가 곧 백악관으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긴급 소집 메시지를 보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3년 경력의 해군 장교답게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가의 긴장이 역력했어요. 한국 업체가 이렇게 중요했나요? 고작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화오션의 미 해군 진출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아시아 업체가 미국 군함을 만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화가 맡은 함정들의 정비 완료율은 98%였어요. 미국 업체들은 70%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저는 피터 볼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실 동아시아 담당이었죠. 피터, 클레어입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피터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아마 막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한화오션이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피터가 상황을 파악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요? 다른 업체 찾으면 되잖습니까?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피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클레어 부국장, 한국 업체 하나 빠진다고 미 해군이 마비됩니까? 그들도 우리가 필요해서 못 빠질 겁니다. 피터의 자신감이 어이없었어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함대 절반이 고철이 된다고요. 절반이 고철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되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차를 몰며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뉴스에서는 한미 무역 갈등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백악관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한국 방산업체들이 중국과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인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책상 위 보고서만 보고 결정을 내리죠. 한화오션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 해군 정비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알까요? 거제와 창원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을 봤다면 달랐을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화오션 철수 통보, 12척의 함정에 노 세일 태그, 백악관은 90일 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 이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도착해 있었죠.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된 거였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업체 없이도 가능할까요? 미국의 자존심만으로 함대를 띄울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해군 참모차장, 그리고 피터 볼턴까지요. 근데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피터만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업체들은 블러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절대 못 떠날 거예요.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피터, 이미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럼 다른 업체를 찾으면 됩니다. 미국이 그 정도로 무력합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죠. 진실은 아팠습니다. 네, 우리는 그 정도로 무력했어요. 조선 산업을 방치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된 거죠. 하지만 저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샌디에이고 경납고에 매달린 12개의 빨간 태그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피터가 준비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며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한화오션의 미 해군 매출은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피터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죠. 나머지 87%는 민간 부문이에요. 그들이 미 해군 사업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제가 받은 보고서와 숫자가 달랐어요. 피터, 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한화오션 공식 자료입니다. 작년 사업 보고서에서 발췌했죠. 해군 참모차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전체 매출 기준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 사업만 따지면 군수 비중이 70%가 넘어요. 피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죠. 그래도 그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한 1억 달러를 포기하겠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터 추가 제재로 그들이 입을 손실이 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겁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걸 느꼈어요. 마이클 해리스였죠. 회의 중이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직접 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샌디에이고 현장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피터가 비웃듯 말했어요. 현장을 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피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프와 엑셀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죠. 피터, 함정은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부품으로 움직입니다. 건물을 나와 저는 곧바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어요. 샌디에이고까지 군용기로 4시간이면 갈 수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이클이 보낸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비창 내부 사진이었어요. 보는 순간 숨이 막혔죠. 텅 빈 부품 선반들, 먼지 쌓인 작업대, 그리고 해체된 함정 부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감독관이었죠. 얼굴이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부국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정비창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제3도크로 안내했어요. 구축함 한 척이 정비대에 올라가 있었죠. 함정 이름은 USS 벤포드였습니다. 이 함정 엔진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엔진룸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엔진 모듈 8개 중 3개가 텅 비어 있었어요. 빈 포켓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마이클, 이게 뭡니까? 캐니벌라이징입니다. 캐니벌라이징이라니요? 한 함정의 부품을 뜯어서 다른 함정에 쓰는 거였죠. 식인 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3달 전부터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빈 모듈 포켓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한화는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클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한화는 오히려 재고를 늘려가며 공급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업체들이었어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한화가 담당하지 않는 함정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미국 업체들이 부품을 제때 못 만들어서 다른 함정에서 뜯어다 쓴 겁니까? 맞습니다. 그나마 한화 담당 함정들은 부품이 남아 돌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마이클이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죠. 정비창이 창고가 아니라 해체장이 됐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함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륙함 USS 뉴올리언스였어요. 갑판에는 정비 장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이 함정은 언제 출항 예정입니까? 원래는 다음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어요. 마이클이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유압 시스템은 한화 엔지니어들이 절반쯤 교체하다 멈춘 상태예요. 붉은 유압 호스들이 뱀처럼 엉켜 있었어요. 작업이 중단된 흔적이 역력했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이어서 할 수 없습니까? 한화가 쓰는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달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정비 매뉴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한화 엔지니어들이 만든 자료였죠. 이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됩니까? 부국장님, 매뉴얼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실제 작업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마이클이 작업대 위에 공구들을 가리켰어요. 한화 엔지니어들이 쓰던 특수 공구의 절반은 우리가 이름조차 모릅니다. 정비창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볼수록 상황은 심각했죠. 창고에는 한화가 들여온 한국산 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사용법을 몰랐던 거죠. 마이클,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화 없이 정비가 가능합니까?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1년은 걸릴 거예요. 1년이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엔지니어를 훈련시키고 부품 공급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피터에게 보여줄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마이클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화가 막기 전과 후의 정비 실적입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비 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70일로 단축됐죠. 비용은 40% 절감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한화는 단순히 정비만 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마이클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죠.
실시간 부품 추적 시스템, 예방 정비 프로그램, 스마트 진단 장비 모두 한화가 도입한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게 될 건 단순한 정비 업체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정비 시스템 자체를 잃는 거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디 있습니까? 숙소에서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한국어로 통화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박지우 팀장이 만나주겠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의 숙소는 기지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모텔이었지만 깔끔했죠. 로비에 캐리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박지우 팀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클레어 부국장님.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박 팀장님, 정말 떠나실 겁니까? 박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 결정이니까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부국장님, 저희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받은 대우를 아십니까? 박지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보안 검사라는 이유로 매일 2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무시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불만이 정당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 해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박지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정비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정부가 우리 회사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일을 계속하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대체 불가능합니까? 박지우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 조선업은 이미 죽었습니다. 차가운 진실이었어요. 되살리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미 해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후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숙소를 나와 저는 피터에게 전화했어요. 피터, 현장을 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클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방법은 있을 겁니다. 피터, 이건 엑셀 숫자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피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한국에 무릎 꿇으란 말인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죠. 아니요. 하지만 대안을 찾아야 해요. 이미 찾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업체들에 연락했어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불안한 걸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정비창을 들렀어요. 석양이 질 무렵이었죠. 붉은 노을이 함정들을 물들였습니다. 12척의 함정에 매달린 노세일 태그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마치 항복 깃발처럼 보였죠. 마이클이 제 옆에 섰습니다. 부국장님,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대체 공급 테스트요? 일본 업체 부품이 내일 도착한답니다. 저는 희망을 품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어두웠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겠죠.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을 태운 비행기였을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들과 함께 미 해군의 미래도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다시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있었습니다. 일본 미쓰이 중공업에서 보낸 부품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날아왔죠. 거대한 수송기가 굉금을 내며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이클이 정비창 입구에서 저를 맞았어요.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죠. 밤을 사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품 하역이 시작됐습니다. 테스트는 2시간 후에 가능할 거예요. 테스트 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요? 미쓰이는 일본 최고의 중공업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군함 부품은 다른 문제예요. 테스트 벤치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죠.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구축함용 터빈 베어링이었어요. 지름 50cm의 거대한 원형 부품이었죠. 겉보기엔 한화 제품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공차 측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측정 기사가 정밀기기를 작동시켰어요. 레이저가 베어링 표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켜졌어요. 공차 범위 초과입니다. 0.03mm 벗어났네요. 저는 실망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다음 부품 테스트해보죠. 두 번째는 유압 펌프 실린더였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기사들의 손놀림이 신중했죠.
압력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게이지 바늘이 서서히 올라갔어요. 3천, 4천, 5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실린더에서 기름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어요. 실링 불량입니다. 규격 압력의 70%도 못 견디네요. 세 번째, 네 번째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동 테스트에서는 베어링이 아예 깨져버렸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미스 이가 이 정도 품질이라니요. 부국장님, 민간 선박 부품과 군함 부품은 완전히 달라요. 요구 스펙이 5배는 까다롭죠. 테스트 벤치 화면에 커다란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제 가슴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피터였습니다. 클레어, 테스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전부 다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피터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죠. 유럽 업체는요? 내일 도착 예정이지만 솔직히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피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화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관세를 올리고 벌금을 물리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터, 그들은 이미 철수했어요. 무슨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한화를 돌아오게 만들라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클레어, 우리는 미국입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이크를 봤어요. 그도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죠. 부국장님, 잠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금고에서 서류철을 꺼냈죠.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작년에 펜타곤에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미 해군 정비 역량 평가 보고서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미 해군은 이미 독자적 정비 능력을 상실했다. 이 보고서를 왜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백악관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아니면 무시했거나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미국 내 군함 정비가 가능한 조선소는 단 4곳. 그중 2곳은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였죠. 숙련 엔지니어 수는 10년 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해군 정보국의 로버트 김중령입니다. 로버트 김이라니요. 한국계 장교였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김중령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전화번호를 건넸어요. 참고로 김중령은 한국어도 유창합니다. 한화 엔지니어들과도 자주 소통했죠. 저는 밖으로 나와 김중령에게 전화했어요. 김중령님, 클레어 보건입니다. 아, 부국장님. 예상했습니다. 보고서 보셨죠? 김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왜 이 보고서가 묻혔습니까? 불편한 진실이니까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겠죠.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화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말고요. 김중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부국장님, 제가 한 가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작년에 한화 엔지니어들과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미국 엔지니어들이 못 푸는 문제를 3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졌나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부심이죠. 김중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지우 팀장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부품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름을 걸고 나간다고요. 저는 어제 만났던 박지우를 떠올렸어요. 피곤했지만 날카로웠던 그 눈빛이 생각났죠. 중령님, 비밀 보고서가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방부 지하 자료실에 마스가라는 암호명의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마스가요? 해군 정비 자립도 격차 평가 프로젝트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정비창으로 돌아왔어요. 유럽 업체 부품 테스트 준비가 한창이었죠.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서명보다 무서운 건 돌아가지 않는 베어링입니다. 제가 나중에 피터에게 전할 말이었어요. 그 엔지니어의 표현이 정확했죠. 종이 위의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부품이 없다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찰스 드류함의 정비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거였죠. 한화가 철수하면서 작업이 70%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드류함을 보러 갔어요.
거대한 함정이 드라이독에 누워 있었죠. 선체 곳곳에 용접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공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화 엔지니어들이 급하게 떠나면서 남긴 흔적이었죠. 한 미국 엔지니어가 용접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작업하면 안 됩니까? 제 질문에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화 팀이 쓰던 용접 기법을 모릅니다.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좌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 무렵,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샌디에이고 항구가 보였죠. 정박한 군함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움직일 수 없다니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이 지경이 됐다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 보고서들을 찾기 시작했죠. 김중령이 말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방부 내부 서버에 접속했어요. 수많은 폴더를 뒤졌죠.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프로젝트 마스가 해상 유지력 격차 평가. 파일을 열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4급 기밀 관계자 외 열람 금지. 제 권한으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첫 페이지의 요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 한국 조선업체 없이 미 해군 함정 가동률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 최소 10년의 재건 기간 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피터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죠. 종이 위에 숫자만 믿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죠. 내일 아침 긴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유럽 업체 부품도 전량 불합격. 마이클.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한화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때 문득 박지후의 말이 떠올렸어요. 프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자존심이라니요? 우리도 자존심을 버려야 할 시간이 온 건 아닐까요? 펜타곤 상황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실시간 함정 가동률 대시보드였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태평양 함대 가동률이 62%입니다. 작전 참모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78%였죠. 한화가 철수한 뒤 매일 2%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 뒤엔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독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50%는 마지노선이었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피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 회복될 거예요. 해군 참모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터, 이게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에요. 함정 한 척이 못 움직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모차장이 화면을 바꿨어요. 태평양 전체 지도가 나타났죠. 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현재 정비 중이거나 고장난 함정들입니다. 보세요.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확실히 보였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였죠. 평소라면 미 해군 함정들로 빽빽했을 지역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회의를 들으며 메모를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조달은 가격이 아니라 가동률이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만 봤습니다. 누가 더 싸게 하는지, 어떻게 비용을 줄일지만 고민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함정이 바다에 떠 있는 시간이었어요. 상호 존중 원칙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화 엔지니어들이 받았던 대우를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보안 검사라는 이유로 매일 2시간씩 기다리게 했죠. 클레어 부국장,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십니까? 참모차장이 물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일어나서 화면 앞으로 갔어요. 이 대시보드를 보세요. 숫자만 보이시나요?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에겐 생명선이 보입니다. 함정 한 척 한 척이 우리의 생명선이에요. 피터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을 살리려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독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부국장 말이 맞습니다. 한화는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었어요. 파트너였죠.
다른 제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살렸지 않습니까? 1억 달러를 투자해서요. 피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화에 무릎 꿇고 돌아와 달라고 빌까요? 저는 피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야죠.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 해군 부국장이 한국 기업에 무릎 꿇자고 했으니까요. 클레어, 정신이 온전합니까? 피터, 자존심이 함정을 띄우진 못해요. 격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회의는 내일 다시 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에 있는 기밀 자료실이었죠. 마스가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죠. 형광등이 깜빡이는 음산한 곳이었어요. 자료실 깊숙한 곳에서 마스가 파일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상자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왔습니다. 2년 전부터 작성된 보고서들이었죠. 하나씩 펼쳐봤어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조선 인력 평균 연령 58세, 신규 인력 유입 거의 제로, 핵심 기술 전수체계 붕괴. 특히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업의 40%를 장악, 기술력은 미국을 20년 앞섬, 20년이라니요. 우리가 그렇게 뒤처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파일을 더 뒤적이다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거제 조선소의 항공사진이었죠.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 동시에 열척 건조 가능, 미국 전체 조선소 능력의 3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과 경쟁하려 했다니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 한국과 전략적 동맹 구축 필요. 단순 거래가 아닌 기술 협력 체계 구축. 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료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보고서들을 백악관에 전달해야 한다고요.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밤 9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긴급 요코스카 기지 함정, 2척 추가 운항 중단. 일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였죠. 그곳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통령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 긴급, 해군 전투력 붕괴 위기. 첫 문장을 적었어요. 한화오션 철수 이후 태평양 함대 가동률 급락 중. 한 달 내 작전 수행 불가 수준 도달 예상.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프를 첨부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오늘 적은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조달은 가격이 아니라 가동률이다. 상호 존중 원칙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보고서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제안을 적었죠. 제안 한화오션과 즉각 재협상 필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구축 제안. 하지만 곧 지웠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부국장님, 큰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죠?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화의 철수를 지지한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이 한화오션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위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박지후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 팀장님, 혹시 아직 한국 가지 않으셨다면. 하지만 곧 지웠어요. 개인적으로 부탁할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어요.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지만 팔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적었죠. 상호 존중 조달 원칙 수립. 이게 제가 내일 제안할 내용이었어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제2 경납고 새벽 4시 43분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경납고 천장에 매달린 크레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크레인 아래 빨간 태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해나, 돌, 셋. 12개였습니다. 노세일 태그가 12개나 달려 있었어요. 각 태그는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였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No Sale이라고 적혀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철제고리에 매달린 태그들이 딸그락 소리를 냈어요. 마이클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죠. 어제보다 3개 더 늘었습니다. 각 태그에는 함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월리 쉬라함, 유콘, 벤포드, 뉴올리언스 모두 태평양 함대의 주력 함정들이었죠. 저 태그 하나하나가 수천 명의 승조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클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태그 하나에 평균 300명의 해군이 배치되니까요. 12개면 3,600명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거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태그들이 펄럭였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의 조기처럼 보였어요. 미 해군의 위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부국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마이클이 저를 경납고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의 정비구역이었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죠. 갑판 위에는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엔진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날개만 남은 새처럼 초라해 보였죠. 저기 보이시죠? 마이클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작업대 위에 분해된 엔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벌써 쌓이기 시작했더군요. 정비 중이던 건가요? 아니요. 한화팀이 떠나면서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터빈 블레이드 교체 작업이었는데 70% 진행 상태에서 멈췄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박지우였습니다. 아직 한국으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클레어 부국장님, 다시 뵙게 되네요. 박지우의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죠. 작업복도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아직 안 가셨군요. 회사에서 잠시 대기하라고 했어요. 인수인계라도 하라고요? 하지만 받을 사람이 없네요. 박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동영상이 재생됐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화면에는 베어링 내부가 확대된 영상이 나왔어요. 특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죠. 미세한 균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구축함 엔진 베어링의 균열 진행 영상입니다. 0.08mm씩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인데 육안으로도 균열이 커지는 게 보였죠. 이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베어링이 깨집니다. 그럼 엔진이 멈춰요. 박지우가 손가락으로 균열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이는 이 패턴이 특히 위험합니다. 방사형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한 번 시작되면 막을 수 없어요. 그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비 라인 전체를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었죠. 부국장님,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정비 라인에 함정 6척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구역마다 작업자들이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이 비어 있네요. 맞습니다. 한화가 담당하던 구역이에요. 보세요. 저 구역 때문에 전체 흐름이 막혔어요. 박지후가 확대했어요. 텅 빈 작업대와 먼지 쌓인 공구들이 보였죠. 옆 구역 작업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빈 공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비는 퍼즐과 같아요. 한 조각이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담당하던 건 단순 정비가 아니라 핵심 공정이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부품이 아니라 라인이 멈춘 겁니다. 라인이 멈추면 함대가 멈춰요. 박지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박 팀장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화의 빈자리를 못 채우고 있어요. 어제는 미숙년 작업자가 실수로 유압 호스를 잘못 연결했다가 기름이 다 새버렸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죠. 리듬이 깨진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대체 불가능한가요? 박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부국장님,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상륙함 정비 구역이었죠. 가는 길에 여러 작업대를 지나쳤는데 곳곳에 한글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 배관 시스템을 보세요.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순환계 같았어요. 파이프마다 색깔 테이프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한화팀이 만든 표식 시스템이었죠. 이걸 우리 팀이 설계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효율이 30% 높아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배치법을 썼거든요. 박지우가 도면을 펼쳤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설계도였죠. 도면 곳곳에 한국식 계산법과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설계를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우리 방식을 배워야 하거든요.
한국 조선업만의 노하우가 녹아 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꾼 거였죠. 그럼 한화가 완전히 철수하면 미 해군은 구식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효율은 반으로 떨어지겠죠. 정비 시간도 2배로 늘어날 거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화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지우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제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저희 본사 정비 라인입니다. 사진 속에는 함정 열척이 동시에 정비받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세대가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와 기술력을 미국에서 재현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경납고를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노세일 태그들을 봤어요. 12개의 빨간 태그가 바람에 흔들렸죠.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내일까지 몇 개가 더 늘어날까요? 적어도 5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어제 점검한 함정 세척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17척이라니요. 태평양 함대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박지우가 말했어요. 부국장님, 한 가지 조언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치적 자존심보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함대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프로는 감정보다 결과로 말하죠. 박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백악관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데이터를 모두 보여줘야 한다고요. 엔진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어요. 경납고에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매달린 12개의 빨간 태그도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태그들이 피처럼 붉게 빛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태그들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요. 미 해군의 추락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걸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지후가 보여준 영상과 사진을 첨부했죠. 베어링 균열, 텅 빈 정비 라인, 멈춘 작업대.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안 사항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습니다. 석양에 붉게 물든 모습이었어요.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죠. 내일 아침 저는 백악관에 갈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미국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진실을요. 하지만 그게 정말 굴복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일까요? 곧 알게 되겠죠.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백악관 상황실. 아침 8시 정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긴급 안보회의였죠. 타원형 테이블 주변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피터가 앉아 있었어요. 상황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엔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운항 불가 함정들의 위치였죠. 저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애써 진정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대통령님, 현재 태평양 함대 가동률은 37%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한화 철수 후 8주 만의 결과였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버릇이 나왔죠.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37%라고요? 지난주엔 52%였는데요. 네, 매주 평균 7%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다음 달엔 20%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샌디에이고 경납고의 노세일 태그 사진이었죠. 어제보다 5개가 더 늘어 17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빨간 태그들이 출항 불가 함정입니다. 17척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태그 하나하나에 적힌 함정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국방장관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군요.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어요. 저는 3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박지우가 찍어준 베어링 균열 영상이었죠. 이건 엔진 베어링 내부입니다. 균열이 실시간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일주일 내 파손 예상됩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어요.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지는 모습이 생생했죠. 국무장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유럽 업체들 말입니다. 모두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군함 정비는 민간 선박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저는 테스트 실패 영상도 보여줬어요. 베어링이 깨지고 기름이 새는 장면들이었죠. 피터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평균 정비 대기 시간이 181로 늘어났다는 데이터, MTBF, 즉 고장간 평균 시간이 40% 감소했다는 통계, 그리고 해군 태평양 함대사령부와 해군 해상체계사령부가 공동으로 낸 긴급 권고문. 이 권고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화 없이는 함대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권고문의 핵심 문장을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즉각적 조치 없이는 서태평양 해상 통제권 상실 우려라는 문구였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저를 멈췄어요. 클레어 부국장,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제가 밤새 고민한 내용이었죠. 첫째, 한화오션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각 동결해야 합니다. 피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크게 났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굴복하는 거잖아요? 피터, 앉으세요.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피터가 마지못해 앉았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클레어. 둘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엔 국무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라니요? 유감 표명도 아니고요? 네, 명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한화와 한국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저는 준비한 문서를 꺼냈어요. 대통령 연설문 초안이었죠. 여기 제가 작성한 초안이 있습니다.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원래 국무부가 준비한 문안과 제 수정안이 나란히 나타났죠. 원문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수정안에는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지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로 바뀌어 있었죠. 이건 너무 직접적입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이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으론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도 보여줬습니다. 일방적인 제재 조치라는 표현, 상호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라는 문구,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미래지향적 표현, 모두 제가 신중하게 선택한 단어들이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외교적 무게를 담고 있었죠. 셋째, 한미 공동 품질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FAI, 즉 초도품 검사 제도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합참의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펜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감사라면 우리도 한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술 이전과 상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피터가 다시 반발했어요. 이건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작은 나라 기업에 사과한다니요. 저는 피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분노가 느껴졌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피터, 가짜 자존심이 배를 띄우진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모두가 제 말을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으로 함대를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한화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기대며 물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 정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 조선 산업을 처음부터 재건하는데 그만큼 걸립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10년 동안 태평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는요? 바로 그 점이었어요.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없었죠.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보였을 거예요.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국무장관, 한국 정부와 연락하세요. 국무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통령님, 정말로. 네, 사과하겠습니다. 클레어 부국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피터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어요. 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 이건 미국의 위신을. 피터, 위신과 함대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가라앉은 배엔 위신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대국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클레어 부국장, 연설문을 다듬어 주세요.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한화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 주세요.
우리의 진정성을 미리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피터는 분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지나갔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클레어. 용기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역사가 당신의 선택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홀로 남아 연설문을 다시 읽었어요. 빨간 펜으로 수정한 부분들이 선명했죠. 유감이 사과로 바뀐 부분.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부국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뭔가요? 박지우 팀장이 아직 공항에 있대요. 비행기가 연착됐답니다. 태풍 때문에 12시간 지연됐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처럼요. 마이클 박 팀장에게 전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아니,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너머에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연설문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입니다. 함께 갈 때 더 강해집니다. 제가 추가한 문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손잡음이 양국 모두를 더 높이 올려줄 거라고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다시 뵙자고 하십니다. 연설문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자존심보다 실리를, 체면보다 실력을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한화도 돌아올 거라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손을 내민다면 말이에요. 대통령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노크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종합상황실. 새벽 3시였습니다. 거대한 화면 8개가 실시간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빨간색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였죠.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리처드슨, 제독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 사령관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죠. 클레어 부국장, 최종 데이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독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손에 든 보고서가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주력함 가동률입니다. 메인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8주 전 62%였던 가동률이 37%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죠. 빨간 선이 절벽처럼 급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이 반토막 난 거예요. 제독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출항 가능 함정이 43척입니다. 정상 시기엔 116척이었죠. 저는 메모를 했어요.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 평균 정비 대기 시간입니다.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막대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듯 높았죠. 180일입니다. 6개월이에요. 국방부 차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6개월이면 정비가 아니라 재건조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대기만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제독이 세 번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MTBF, 고장간 평균 시간입니다. 40% 감소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상시 3200시간이던 것이 1920시간으로 줄었어요. 쉽게 말해 예전보다 2배 자주 고장 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독님,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00% 정확합니다. 함정별 로그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어요. 그때 해상체계 사령부 사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루 지연은 함대 한 척 손실과 같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사령관이 설명을 이어갔죠. 정비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함정의 작전 일정도 틀어지고 승조원 교대도 꼬이고 보급 계획도 엉망이 되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해군은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제독이 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어요. 긴급 권고문이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0일 내에 태평양 해역 통제 능력 상실 예상, 한화 오션과의 관계 정상화가 유일한 해결책, 즉각적인 정치적 결단 필요,
문서 말미엔 두 사령관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 권고문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할 겁니까?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오전에 합참의장을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혹시 지역별 함정 배치 현황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태평양 전체가 보였죠. 파란 점이 미 해군 함정, 빨간 점이 정비 중인 함정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보였죠. 평소엔 파란 점으로 가득했을 곳이었습니다. 저 공백이 보이십니까? 제독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역인데 우리 함정이 4척밖에 없습니다. 평소엔 몇 척이었죠? 15척에서 20척 사이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군요. 그때 상황실 전화화가 울렸습니다. 당직 장교가 받더니 저를 봤어요. 부국장님,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대통령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화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제독이 말했어요. 부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악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3가지 핵심 지표와 1개의 권위 있는 권고문.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백악관에 도착하니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모습이었죠. 클레어 부국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37% 가동률, 181 대기, 40% 감소한 신뢰도.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받은 해군 사령부 공동 권고문입니다. 대통령이 문서를 받아 읽었어요?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죠. 30일 내 통제 능력 상실이라. 대통령이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한화가 유일한 답입니까? 네, 대통령님. 적어도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죠.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에게 연락하세요. 오늘 중으로 한국 정부와 접촉하라고요. 네, 대통령님. 그리고 클레어 부국장은 서울로 가세요. 저는 놀랐어요. 서울이요? 직접 가서 협상하세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협상한다니요. 대통령님, 제가 그런 권한이. 지금 당신에게 권한을 드립니다. 정원대사 자격으로 가세요.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공식 임명장이었죠. 한화를 돌아오게 하세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임명장을 받았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집무실을 나오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마이클, 박지우 팀장이 아직 있나요? 네, 공항 라운지에 있답니다.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박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국장님? 박 팀장님, 저와 함께 서울로 가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협상할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지우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37%, 181, 40% 감소. 이 숫자들이 협상 카드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어요. 미국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가왔어요. 12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를 지키려면 한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갈 차례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을 들고서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손잡음이 양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것.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서울로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중이었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한국 측 협상단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한화오션 권오갑 대표였어요. 권 대표는 60대 초반의 중후한 인상이었죠.
악수를 나누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클레어 부국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권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권 대표님,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통령 친서를 꺼냈어요. 공식 사과문이었죠. 권 대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구에서 잠시 멈췄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늦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네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론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상호 존중 조달 원칙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죠. 첫째, 한화 엔지니어들에 대한 모든 차별적 보안 검사를 폐지하겠습니다. 박지우가 통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그런 차별을 겪었으니까요. 둘째,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일방적 수혜가 아닌 상호 학습 관계로요. 권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미 공동 품질 감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양국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며 서로 배우는 거죠. 방위사업청장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장기 계약을 보장하겠습니다. 최소 10년, 자동 연장 조항 포함해서요. 이건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미 해군이 10년 계약을 하는 건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권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클레어 부국장님, 이 제안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은 확실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서명한 정원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권한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정하는 모든 것을 미국 정부가 보증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협상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권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논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한국 측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와 박지우만 남았죠. 박 팀장님,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박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긍정적입니다. 특히 상호 존중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 한국 측이 돌아왔습니다. 권 대표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클레어 부국장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공동기술개발센터를 만들어주세요. 한국과 미국에 각각 하나씩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동의합니다. 필라델피아와 거제에 설립하면 어떨까요? 권 대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뭔가요? 미 해군 정비 사업의 일정 비율을 한국 중소기업에도 할당해 주세요. 이건 예상 못한 요구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20% 정도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연간 4조 원 규모였죠. 한국 중소기업들엔 엄청난 기회였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권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합의된 걸로 하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성공했다는 실감이 났죠. 권 대표님, 언제부터 작업 재개가 가능합니까? 엔지니어들이 대기 중입니다.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 있어요. 박지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팀원들도 짐을 다시 싸고 있을 겁니다. 오후에 합의문 서명식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제가 나란히 섰죠. 수십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장관의 인사말이었어요. 한미 동맹이 군사 협력을 넘어 산업 협력으로 확장되는 날이니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린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항로를 확보합니다. 준비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한화오션과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입니다. 함께 더 강해질 겁니다. 서명하는 순간 묵직한 도장 소리가 울렸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소리였죠. 저녁엔 환송 만찬이 있었습니다. 권 대표가 제게 다가왔어요. 클레어 부국장님, 내일 거제 조선소를 보고 가시겠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로 향했어요. 박지우가 동행했죠. 거제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어요. 특히 골리앗 크레인들이 인상적이었죠. 높이 100m가 넘는 크레인 5대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 조선업의 상징입니다. 박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비 중인 미 해군 함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화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였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품질 검사 구역에 갔더니 직원 한 명이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Approved라는 파란 도장이었어요. 미 해군 품질 인증 도장이었죠. 이제 이 도장이 더 많이 찍히게 될 겁니다. 박지우의 말이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조선소를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상징 같았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협상 성공, 하나오션 즉시 복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체면이 아닌 실력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부국장님, 한화 엔지니어들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벌써요? 네, 선발대가 어제 밤에 왔어요. 지금 정비창에서 작업 재개 준비 중입니다. 샌디에이고로 가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노 세일 태그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5개는 이미 뗐어요. 정비창에 도착했을 때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경납고 크레인을 올려다봤습니다. 12개였던 빨간 태그가 7개로 줄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더 줄어들 거였죠. 박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네, 진짜 시작이에요. 석양이 질 무렵이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멀리서 함정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비를 마친 구축함이 출항 준비를 하는 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희망의 소리였죠. 한 달 후, 태평양 함대 가동률은 70%를 회복했습니다. 평균 정비 대기는 60일로 단축됐고요. 고장률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죠.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부국장,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더군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때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창밖을 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여전히 높고 당당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높이가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는 걸요. 태평양 너머 거제에선 골리앗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에선 한미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겠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체면이 아닌 실력의 시대, 그리고 상호 존중의 시대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론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실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미 해군은 다시 바다를 지배할 겁니다. 한화오션과 함께, 한국과 함께요. 그게 우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옳았어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